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지난 시간 필름이 좀 짧아가지고 이제 끝났는데요. 주요 구조부까지 했죠. 주요 구조부를 공부한 이유는요, 대수선을 공부하려고 해요. 대수선. 대수선은 뭐냐면 주요 구조부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것 중에서 대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내력벽 어떤 부분을 고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기둥, 보, 그 다음 지붕틀, 그 다음 방화벽, 방화 지구, 그 다음 계단, 그 다음 경계벽. 경계벽이라는 건 방과 방 사이의 벽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감. 마감이라는 건 외벽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제 어디 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오래된 아파트 보면 외벽 막 떨어져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고요. 자, 이 중에서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또는 해체한대요.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또는 또 뭐하러 쓸까요? 또는 변경한대요. 이게 뭔 말이냐? 증선은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고요. 해체는 빼는 겁니다. 수선은 고치는 거고요. 변경은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또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한다면 대수선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기둥은 마찬가지로 증설 또는 해체고요. 여기는 3개 이상이에요. 3개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 보는 마찬가지로 3개 이상. 지붕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억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방화벽이나 계단이나 경계벽은요, 얘네는 건들면 대수선이에요. 건들면. 그래서 증설, 해체. 여기는 아예 3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선 또는 변경이면 대수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경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감은 면적이 있어요.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좀 화면을 정지시키고요.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내력벽 있어요. 내력벽. 그 다음 기둥. 그 다음 보. 지붕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고쳤고요. 얘는 안 고쳤어요. 얘는 2개, 얘도 안 고쳤어요. 그러면 이건 대수선일까요? 아닐까요? 대수선이죠? 여기 얘 내력벽 얘 때문에 30제곱미터 이상 하니까. 근데 얘는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내력벽, 네, 얘는 안 했어요. 기둥 3개, 보도 2개, 지붕틀 2개, 뭐 이렇게 했어요. 얘는 대수선이죠. 얘도 얘가 3개 있잖아요. 이거 대수선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 얘는 지금 2개 고쳤죠. 근데 얘는 3개 고쳤어요. 이 경우는 개축이에요. 얘는. 근데 대수선의 정의가 뭐였죠? 대수선의 정의는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아닌 거. 그리고 얘는 개축이기 때문에 대수선이라 하더라도 개축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개축은요, 내기보 지붕틀 중에서 3개 이상 고치면
대수선은 기둥을 3개 이상 꽂히거나 볼을 3개 이상 꽂히거나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개축은 이 종류 3개 이상 건들면, 이 4개 중에서 3개 이상 건들면 개축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조금 처음 접하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반복이. 이 대수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다고 그랬고요. 건축법에 적용받는 대상은 대수선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정의 부분 못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의 정의입니다. 도로.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정의는요, 뭐 도로가 뭐 길이가 어때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로법에 대한 그 도로가 아니고요. 예. 자, 건물을 지으려면요, 도로에 일정 면적 이상 접해야 돼요. 이 도로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그 얘기입니다. 도로는 일단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였죠? 보행자 전용 도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m 이상의 너비여야 돼요. 이거보다 작으면 도로로 인정이 안 되니까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죠. 맹지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4m 너비여야 되고, 이걸 도로로 고시하거나 공고하거나, 이 좀 특이한데 예정도로도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이 요건에 맞고 지금은 도로로 공고되거나 고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도로다.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 예외가 있죠. 예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주 가파른 골목길에 집들 잔뜩 있고 차는커녕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지역 여건상 차량 통행이 어려운 데가 있죠. 차량 통행이 어려운 데는 3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차량 통행이 어렵다고 인정한대요. 지자체장에 거긴 차량 통행이 어렵구나. 대신 3m 이상의 너비는 돼야 된다. 그래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막다른 도로예요. 막다른 도로가 4m씩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막다른 도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거 건물 아니고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렇게 가면 막다른 도로. 그림 이해 가시죠? 이거 건물 위로 있는 게 아니고 도로예요. 도로인데 얘는 이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입니다. 얘는 35m 이상이에요. 뭐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통박으로 아시겠죠? 10m 이상이고 35m 여기가 이상이니까 미만이겠죠. 35m 미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10m 미만이라면 이 도로 폭은 4m가 아니라 2m여도 좋다, 이 얘기예요. 얘는 10에서 35 미만이면 3m면 된다. 얘는 35m 이상이면 얘는 6m. 2, 3은 6이죠. 실제 2, 3은 6이라서 6m가 아니고요. 35m 정도 되니까 차가 이렇게 회차할 수 있게끔 너비를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차들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죠. 팰리세이드 같은 거 너비가 1.97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그게 한 4.89 정도 돼요. 대각선이 거의 한 5m 가까이 돼 4.9m 정도 될 겁니다. 대각선이 4.6인가 그럴 거고요. 그러면 회차하려면 그거보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6m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고요. 제 막다른 도로가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참고로 흥미 위주로 좀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투자할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막다른 도로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중심적으로 잡고 여기가 10m예요. 또 여기는 30m. 도로의 폭은 3m예요. 이 폭이 얘도 3m, 다 3m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m, 5m라고 볼게요. 너무 길네요, 5m가. 5m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도로를 통과도로라고 합니다. 통과도로. 이런 도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듯이 막다른 도로라고 해요. 막다른 도로. 근데 여기에 이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매물이 나왔습니다. 매물이 나왔는데 가격이 같아요. 얘는 뭐 2억, 얘도 2억으로 가격이 같아요. 그럼 뭘 사야 되냐? 이 얘기를 이제 따져볼 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막다른 그 길을 따질 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 막다른 길은 몇 미터예요? 30에서 5m니까 35m고, 얘는 5m에 10m니까 한 15m라고 칠게요. 15m예요. 그러면 15m면 도로폭이 얼마여야 되죠? 3m면 돼요. 3m. 3m면 돼요. 근데 얘는 35m니까 도로폭이 6m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부셔버리고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6m여야 되는데 3m밖에 안 되죠. 그러면 3m가 부족해요. 3m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좌우로 1.5m씩 3m를 확보하기 위해서 1.5m씩 밀려나요. 그래서 이 대지가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요거 기준으로, 대지가 건축의 기준, 그 단위라고 그랬죠? 요거 기준으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얘가 건물을 작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싸야 돼요. 얘보다.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데서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은 다 선수들이니까 이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건물이 좋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막다른 골목의 길이 어떤 정의가 어떤 건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용이 까다롭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또 알면 좋은 내용이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막다른 건물이었고요. 막다른 도로였고요. 그 다음 건물에 대한 높이예요. 자, 초고층이 있어요. 초고층. 그리고 준초고층이 있어요. 그리고 고층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초고층에 속하냐, 준초고층에 속하냐, 고층에 속하냐에 따라서 이 건축의 어떤 구조나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계단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피난층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고층은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죠? 전 국민 중에서 고3이 가장 고통받죠. 학생부에 뭐 적을 게 없어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래서 30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3 기억하기 쉬우라고 30층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몇 미터로 보냐면 4미터로 봐요. 주택법에서는요. 주택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3미터로 봅니다. 이 층수를 정확히 모를 때는. 그래서 이 30층이라고 하지만 이 30층이면 높이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상가 건물 같은 경우 1층이 엄청나게 높은 거 있죠. 어떤 것도 복층 구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층수 갖고는 높이를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또는 이거 4m로 본다고 했으니까 4, 32 120m 이상이면 30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20층 이상이거나 30층이면 고층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초고층은 5죠 50층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50층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럼 몇 미터죠? 5, 4, 20 200m예요. 200m가 넘거나 아니면 50층이 넘으면 초고층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고층은요? 이도저도 아닌 거, 초고층도 아니고 고층도 아닌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애들 준초고층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제 초고층, 준초고층, 고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특수 구조 건축물입니다. 책에 나온 정의를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좀 중요하고 좀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줄 쳐져 있는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그 줄 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런 건물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튀어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3m 이상 튀어나왔어요. 3m 이상 돌출되었다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경간거리라고 하는데 여기 20m 이상이에요. 그럼 되게 불안정하겠죠. 그럼 뭔가 이 설계가 좀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 옛날 영화 제목 같은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 그 다음 특수자 들어가면 특수공법, 특수설계, 특수시공, 특수자 들어가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특수 건축물 봤고요. 그 다음 다중이용시설이에요. 다중이용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5,000제곱미터 이상.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이름만 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 숙박시설. 그 의료시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로 봐요. 근데 이 정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라든가 어떤 일부, 이 용도 중에서 일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는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얘는 해당 사항 없어요.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운수시설도 여객시설만 해당됩니다. 화물시설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객시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화물시설에 사람이 많이 없을 테니까. 근데 숙박시설도 그냥 숙박이 아니라 관광 숙박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도 그냥 일반 병원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종합의료시설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준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용도는 그대로 포함이 돼요. 요거 그대로 포함이 되고요. 대신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준다중 이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노유자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이게 사람이 많은가 싶은데 실제 뭐 나이트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하죠.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 운동시설도 사람이 많죠. 그 다음에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준다중 이용시설로 봐요. 이거는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도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얘들은 이런 것 때문에 함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거 보면 문화및 집회시설 중에 동식물 관련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문제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건물 짓는다 그러면 건축법 전부 다 해당될 것 같죠. 근데 사람이 너무 없는데 생시골, 산촌 이런 데는 건축법에서 일부 규정을 배제합니다. 일단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요, 도시지역 당연히 들어가겠죠.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무슨 동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그리고 섬인데 500인 이상이면 이것도 건축법 다 적용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적용 일부를 배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럼 뭘 배제하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배제하고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건축법 내에서 이제 배울 건데 도로가 있고 우리 도로 정의 배웠죠. 그 도로에 대지가 뭐 2m 이상 붙어야 된다. 종류에 따라서는 4m 이상 뭐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도로의 지정과 폐지. 도로의 지정과 폐지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건축선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일단 끝까지 다 듣고 나시고 반복하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방화지구. 이 방화지구 내에 건물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골 건물 보면은 이렇게 따닥따닥 도시지역처럼 붙어있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옆집으로 옮겨가거나 할 위험이 적어요. 그래서 배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지를 분할할 때 면적 제한이 있어요. 대지 분할 면적 제한 이거를 배제합니다. 좀 규모가 작더라도 배제하겠다. 그 얘기예요. 면적 제한.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기득권에 대한 얘기예요. 기득권은 이런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건물을 보러 갔어요. 제가 살려고 간 건 아니고요. 아시는 분 내지는 손님 이런 컨설팅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건물이 3종 일반이에요. 2종 일반이에요. 그러면 2종 일반 같으면은 얼마죠? 100, 150, 200, 250이죠. 근데 200이에요. 200. 조례로 용적률 200까지만 짓게 돼 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막상 건물 같은 거 사러 가보면 300짜리가 있어요. 용적률이 300짜리. 용적률이 200짜리인데 어떻게 300짜리 건물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용도지역이 1종, 2종
이렇게 나누는 게 2004년도에 나온 거예요. 2004년도에 주거지역 이런 것들을 세분화했어요. 세분화. 그러면서 이렇게 1종은 몇, 2종은 몇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일반 주거지역이었다면 1종, 2종 구분 없이 3종 구분 없이 전부 다 300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 지어진 게 300으로 그때 법에 맞게 300에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고 거기를 200까지만 짓게끔 한 거죠. 용적률 200까지만. 그럼 이런 건물들은 다른 것보다 높겠죠. 새로 짓는 것들보다. 2004년 이전에 지었던 것들은. 그래서 가격이 새로 짓는 것보다 조금 비싸요. 그럼 오래된 집이라도 다시 재건축한다면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한다면 300 예전에 용적률 300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주죠? 기득권 보호예요. 과거에 당시 법률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지었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용적률 100으로 지었습니다. 뭐 200으로 지었다고 할까요? 근데 법이 개정됐어요. 또는 용도지역 행정구역이 바뀐 거예요.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행정구역이 달라졌다거나 또는 우리가 공부했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어요. 용도지역이 바뀌었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이게 지금은 용적률이 15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200이잖아요. 그쵸? 200이니까. 근데 이게 150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얘가 위법하냐? 위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뢰의 원칙에 따라 200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개축이나 증축을 하겠대요. 그러면 바뀐 계정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바뀐 거 기준으로. 그럼 150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0으로 한다는 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근데 얘가 과거에 이전엔 되겠죠. 이전에 뭘 하던 다 되는데 과거의 기준으로 대수선을 한대요. 대수선 고치는 거죠. 또는 재축을 한대요. 그럼 과거의 기준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돼요. 이유는 얘는 불가피한 거죠. 불가피. 다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근데 얘는 본인의 뭔가 의지를 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 보호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허가로 넘어갈 건데요. 사전 결정 제도라는 걸 먼저 학습을 하고 허가 과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결정 제도. 신청 제도. 자, 이게 뭔 얘기냐? 건축을 하는데 절차는 대충 이렇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 설계를 하겠죠. 설계를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해요. 허가를 받고 나면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하겠죠. 착공하고 나면 사용 승인을 거칩니다. 사용 승인 후에 우리는 비로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뒤에는 멸실할 때까지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건물의 이제 생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매입 과정이에요. 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제법 다니고요. 여기 뭐 나무도 좀 있고 좀 경치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여기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겠죠. 등기도 떼보고 토지이용 계획도 떼보고 했더니 여기에 사람들이 좀 다니던 이 길이 지적도를 보니까 도로가 아니라 국어였어요. 국어라고 그러면 도랑이에요. 도랑. 이게 물 배수나 이런 걸 대기 위해서 만든 또랑인데 이 또랑을 복개한 거죠. 덮은 거예요. 덮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국어라고 나온 거죠. 야, 이게 도로여야지, 이 3m 이상의 도로여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라는 사람은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전화를 해봅니다. 지자체에 전화를 이제 건축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거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가 힘들어요. 왜? 거기서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모르고 계속 담당자 여기저기 바꾸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신호 있죠? 그런 클래식 음악만 듣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샀어요. 사서 설계도 하고 그래서 허가를 받으러 딱 갔더니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토지는 매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투자에 좀 손실을 입었겠죠.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미리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허가가 날 건지 알아보는 겁니다. 뭘 알아보냐면 규모, 내가 이 정도 지어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규모도 알아볼 수 있고요.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또 알아볼 거예요. 또 이외에 또 고려할 사항 여러 가지 것들 알아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결정 신청 제도를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할 때 설계가 있다면 건축 심의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트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차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통 영향 평가도 평가 검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 나면 허가권자는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사전 결정을 해요.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또는 안 돼. 사전 결정을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의제를 해줍니다. 의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해줘요.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허가를 의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산지를 임야 같은 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산지 전용을 허가해주거나 또 신고 또는 일시 사용에 대한 의제를 해줍니다. 일시 사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산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 국계법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보전산지가 있고 중보전산지가 있어요. 보전산지 같으면 중보전산지 같으면은 얘는 이제 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전산지는요 개발 못합니다. 까다로워요.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보전산지는 또 돼요. 그래서 이게 30회 때 나왔던 거예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또 안 나오죠. 31회는. 그렇지만 뭐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하천 전용 허가를 의지해줘요. 그 농지 전용을 허가해줍니다. 농지 전용을 허가라기보다 의제 전용을 이제 허가를 의지해준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도로 전용 허가가 의제되지 않아요. 도로 전용 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년 이내에 이게 중요합니다.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2년 이내에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먼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다시 허가를 받으면 당시 사전 결정한 내용대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전 결정 받고 나서 나중에 법률이 바뀌거나 해서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요 받았을 때 당시대로 허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보셨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건축법의 내용을 좀 봤고요. 어느 정도 일부 정도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는 허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